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이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경제 칼럼니스트 김원장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지금 정부와 여당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얘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철 기재부 장관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세제 합리화 검토 중이라는 거고, 구 장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아서 락인 효과 안에서 묶여서 매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버틸만 하니까 그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좋은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를 않고, 팔고 싶어도 거래세가 양도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락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권에서는 좀 말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6월에 있고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도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정도, 전 정책위 의장 정도가 지금 언론에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선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여당 이거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분석 많이 나오는데, 보유세로 1년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부담이 되죠. 근데 그 정도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한 1, 2%거든요. 1%. 네. 그런데 그 주택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10억, 20억 올랐는데 확실히 논란거리입니다. 네. 네.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이게 화제가 되고 일부 언론도 인용 보도했고,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시민운동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집을 투기용으로 2개, 3개 갖고 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서초동에서 종로로 이제 이사하면서 서초동 집을 굳이 안 팔아도 됐지만 재건축 단지였는데 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팔았다. 그 집이 지금은 이제 70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십억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이제 후회하지는 않는다. 네. 지금 이제 그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은퇴자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20, 30년 전에 이제 40, 50대 들어와서 60, 70대, 80대인데 예. 은퇴자분들이 지금 부동산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비싼 중심지라고 표현했더군요. 그러니까 비싼 중심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중심지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해야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고, 근데 이제 이 은퇴한 분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활용도도 떨어지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한 분들이라 보유세 낼 돈이 없으니까 보유세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매물로 내놓지 않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세대는 정작 그 중심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은 맞는 얘기죠? 제가 정말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계산해 봤는데요. 우리는 보유세가 낮습니다. 선진국보다. 예. 근데 이제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얼마야? 그 중에서 집값이 10억이야? 그럼 그 중에서 5억 과세할게. 이런 시가 기준으로 하는 데가 많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늘 나오지만 매입 가격으로 합니다. 지금 10억 원인데, 너가 10년 전 살 때 5억으로 했니? 그러면 5억에 샀니? 그럼 5억에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복잡하고, 이 재산세라는 게 이제 이 프로퍼티 텍스라는 게 세금에 나라마다, 일본도 여기 무슨 도시계획세인가 이걸 붙여요 또. 나라마다 붙이는 세금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너가 집이 있으니까 이 세금도 내고 이 세금도 내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예를 들어 그 동네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 지은 돈도 그 집 가진 사람들한테 카운티에서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율도 주마다 다르고 세율 매기는 방식도 다르고, 미국은 예를 들어
재산세 낮은 곳이 한 0.5%, 높은 곳이 한 3%에 육박하는데 우리가 0.3이니까 또 캐나다도 0.5에서 높은 데는 2.5까지 세율이 되니까 우리가 예. 0.3이니까요. 비교해 보시면 근데 예를 들어 독일 선진국은 다 비싸냐? 독일은 세율은 높아요. 그런데 과세 표준이 과세가 시세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 독일은 정말 집에 대해서 정말 규제가 센 나라인데 예를 들어 이제 세입자 계약이 다 돼가지고 내가 이제 10년 만에 내 집 들어가 살게요 하면 베를린은 시청한테 허가받아야 합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산다는데 하하. 그 정도 그런 나라인데도 독일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가 한 선진국의 한 절반 수준? 네, 그중 우리는 이제 세율도 낮고 집값 전부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표는 한 시세 지금 아파트가 70% 일반 주택은 뭐 그보다 훨씬 낮고요. 여기에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또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해서 걷어들이는 재산세의 비중이나 이거 액수는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자 자료를 이게 작년 걸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전체 세금, 나라가 세금 걷는 것 중에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몇 퍼센트나 돼? 우리는 5%입니다. G7 국가는 7%대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세금을 더 걷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OECD 기준으로 하면 38개 기준으로 하면 여기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전체 세금에서 재산세가 5%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이건 근데 이제 우리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세율이 똑같이 3%, 일본도 3%여도 우리는 집값이 일본의 2배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OECD는 왜 이렇게 낮지? 우리가 낮다는데 OECD는 재산세가 전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왜 안 돼 하는데 OECD에는 이제 뭐 칠레,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뭐 트르키에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평균을 깎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 룰인데 보유세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서 저항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돈 벌면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그 돈이 있단 말이에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뭐 양도세로 집 팔아서 내가 3억을 남겼는데 국세청에서 그럼 1억 내. 그 돈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세라는 건 그 소득이 없는데 그냥 해마다 내는 거거든요. 전 그렇지. 세계가 똑같고 사실은 뭐 예전 조선시대 때부터 땅 있으면 그냥 세금을 물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라고 하니까 이제 조세 저항이 당연히 센 세금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십시오. 한 20, 30년 전부터 경제력이 있던 분들이 그때 40, 50대 때 서울 중심 주거시장에 진입해서 안 나갑니다. 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세금은 버틸만 하고. 예. 근데 이분들 아마 수십 년 직장에서 벌었던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집에서 쌓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한 4, 5년 전부터 소득은 없고 그 30억, 40억짜리 집만 있는 이 구조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팔고 나가려니 세금은 비싸고 갖고 있으면 버틸만 한데 자꾸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돈은 없잖아요. 그럼 반대하죠, 당연히.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토지 허가제 확대도 그렇고 보유세 인상 검토도 그렇고 왜 시장 경제하면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심하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 그런데 선진국은 원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규제는 많잖아요. 선진국뿐만 아니고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시대를 가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2+2면 규제가 너무 강해서 왜 세입자가 한 번 들어오면 4년 사냐 뭐 이러는데 일본은 평생 살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4년인데 일본은 어떻게 평생 살아요? 김원장 씨 갑자기 전화가 연결된 게 끊어져 버렸네요. 바로 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2년 계약을 하면 2년 후에 자동으로
그 기존 세입자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때는 5%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2+2 4년의 거주는 보장한다 그런 제도인데 방금 우리 김원장 경제 컬럼니스트는 일본의 경우는 그게 이제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임대를 계속 해줘야 된다. 뭐 집주인이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를 하더라도 뭐 임대료를 아주 많이 밀렸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규제가 일본에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에 대한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과거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네, 갑작스럽게 전화에 사고가 지금 났네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부는 일단 세제 개편, 보유세 개편을 검토는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또 상당수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다는 말씀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김원장 씨. 네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한 게 일본은 그 세입자가 원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살게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일본은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던 86세 할머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이 집이 50년 넘었으니까 새로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퇴거를 요청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예. 법원에서 이 할머니가 연세도 많고 그 고령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주거 안정성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퇴거를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진국은 굉장한 규제가 많거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좀 높이면 뭐 은퇴해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보유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좀 이른바 경제 중심지에 집 갖고 있는 분들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 같은 건 한시적으로라도 좀 대폭 낮춰주면 그러면 지금 집값 많이 올라 있는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경제 중심지에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경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집을 사도록 해서 그러나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려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집을 사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익을 보고 팔면 아무래도 강남이나 한강벨트에선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라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받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또 당시 그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거기 오래 살았으면 집값이 올랐다 해도 팔고 나가라 해서 양도세를 거의 비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양도세를 좀 깎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 실천을 못하는지가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양도세가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지금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기재부가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잡아야죠. 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글쎄요, 누굽니까? 저기 그 국민의힘의 김재석 의원을 꼽았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복귀양 의원이
15억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다 뭐 이런 말 했어요. 물론 맥락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었는데 도봉구는 평균이 5억이다. 그 자신은 전세 살고 있다. 따라서 자기는 불가촉 천민이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인도에서 4계급이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예. 거기 안 들어가는 계층이에요. 아예 그 평가 대상이 아닌. 그 자신은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떴다기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아까 김원장 기자가 여러 말씀 하시던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다 올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강남 한강벨트만이에요. 다 떨어졌어요. 노도강도 예.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이렇게 탁상 공론식으로 서울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 이런 식의 봐서는 곤란한 것이고 그러면서 김재석 의원이 상당히 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뜬 인물이라고 꼽았습니다. 아 그리고 15억 얘기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합니까? 15억이 얼마나 비싼 아파트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최진우 원장 금주의 뜬 인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뜬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여성 최초의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인데 예. 1961년생인데 구급파거든요. 근데 지금 내각도 전부 다 좀 구급파 딱 포진시켰는데 이번 이제 10월 말에 하는 에이펙 회의 때 이 사나이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시진핑, 한중과 여러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금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만 관심 쏠려 있는데 네. 이 여성 총리 아주 이게 이 잠재적 폭발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나이 일본 총리 이름도 남자 같습니다만은 사나이 일본 여성 총리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총리 되고 나더니만 나 김치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 쓴다 그러고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러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은. 금주의 진인물 최장일 교수. 지지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이상경 전 차관을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차관 그 말이 그 무슨 돈 모았다 살아 안정되면 정말로 워낙 뭐 언론에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안 꼽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전제 안정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국토교통부 차관이면서도 그리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는 정말 크게 잘못된 말을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과도 이상하게 했어요. 사과 내용도 그랬지만 네. 사과 시간도 그랬고 갭 투자에 대한 사과 네. 배우자가 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형식도 적절치 않았고 시기도 전 너무 늦었고 아무튼 이 이상경 전 차관이 물론 사퇴했습니다만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하고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잠깐이라도 있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네. 이 서울 전역하고 경기 일부 지역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못 산다는 사는 거죠. 거잖아요. 저는 뭐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정책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대출 규제를 거기다 병행해서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 서울 지역이나 뭐 서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강북 지역에 내가 어렵사리 한번 내 집 마련해봐야지라고 했던 분들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 도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기회까지 박탈한 건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대출 규제를 좀 풀면 그나마 자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한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15억 아파트는 6억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강북에는요 제가 알기에 15억 아파트 별로 없어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한 15억 아파트 정도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민들이 근데 아닌데 15억 이상은 또 더더욱 별로 없습니다만 15억 없지만 그런데 그쪽은 대출 규제가 더 세거든요. 이게 15억 이상은 이제 4억. 그러니까 4억이라는 4억, 2억으로 내쳐놨단 말이에요. 20억 이상은 이제 2억으로 낮췄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저거 살 수 있는 건데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6억 가지고 사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하려고 복귀왕 의원이 서민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잘못된 과도한 방어였죠. 예.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이번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 과정에 상당히 좀 망신을 당했다고 할까. 세 사람 꼽으면 김건희 여사, 뭐 어자파동,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공방하면서, 그다음에 뭐 딸 문제로 뭐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세 사람이 참
정말 스타일이 좀 많이 구긴 것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죠. 왜 그렇게 종묘를 좋아하고 뭐 경복궁에 가서 그 왜 무슨 그 영상 뭐 어저에 앉았다는 어저에 거 근정전 안에 있는 앉아보고 또 무슨 뭐 명성황후 그 방에는 왜 두 분이 10분씩 계시고 글쎄요. 이런 거 다 뭡니까? 참으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서 그럼 거기 같이 갔던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말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허락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 모르죠. 또 워낙 센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깐 들어갔다 오시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니까 그 어자에 근정전 안에는 용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잠깐 앉아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상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근정전 자주 가봐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또 경복궁이 65세 이상이면 또 무료입니다. 또 가보고 그러는데 거기 앉을 생각을 감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자신이 대통령 배우자고 뭐 이런 것 부분을 정말로 과거의 중전으로 뭐 착각을 하는 게 아닌지 중전도 안 앉죠. 과거의 용상에. 좀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권력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자기 것인 양 권력을 사유화했던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하여간 이상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술적인 뭔가 의미가 나는 깊이 좀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좀 황당한 소문이 나돌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에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통일 대통령 할 의향이 있다,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터무니없이 떠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용상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저에 앉았던 것도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또 명성하고 침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곤영함 이거는 이제 일본들 낭인 자객들이 무업 천지했던 이 장소인데 일본과 관련된 주술적인 개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어머니의 뭐 내연남이 있던 김충식가 일본 인맥이 세고 그래서 또 이태원 참사 때도 뭐 일본 뭐 철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거기 왔다라든지 뭐 생소가죽 벗기는 뭐 행사들 그래서 이게 다 일본과 관련된 그런 주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건진법사의 법당에 일본에서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명성하고 일본 주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아니고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그래서 근데 없어요. 근정전에 그건 왜 앉았을까요? 그건 일본도 아니고 명성황후도 아니고 근정전은 그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뭔가 거기 앉으면 나중에 뭔가 왕의 무슨 기운을 받아서 참 우리 상식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참. 이런 유사한 것들이. 두 번째 꼽은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명태균 씨와의 그 설전 근데 오세훈 시장은 대질신문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라고 했고 그러나 또 국정원사 끝난 다음에 TV 방송에 나와서는 조목조목 또 반박을 또 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만난 횟수 자체가 다른데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2번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만났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게 한두 마디 한 걸 만났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스토커였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잠깐 얼굴 마주친 거다. 이게 이제 7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말이 워낙 다르니까 아파트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아파트 주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 명태균 씨 그 아내가 배우자가 아파트 키 받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건데 근데 제가 봐도 오세훈 시장 말이 좀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 그럼 여론조사 대가로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희정인가 후원회장이? 근데 그럼 돈을 주면서 아파트 키는 왜 줬을까? 이 생각도 맞기도 맞아요.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 했던 이제 이 논리가 그건데 아무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지신문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특검 가서 대지신문 하면서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보는데 쉽게 진실의 전반이 밝혀질 수 있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두 사람의 공방을 보면요, 팩트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팩트는 일테면 만났지 않습니까? 몇 번. 이게 2번인지 뭐 7번인지 그게 또 횟수는 2번 이상인데 그게 약간 스토킹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실치 않지만 2번 이상은 만난 것 같은 팩트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애 편지 뭐 김영선 전 의원이나 오세훈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 편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뭐라 했느냐면
상당히 장문인데 다시 보니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좀 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표현이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 만나주면 뭐 오니오래도 서리가 나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진실이 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팩트는 상당 부분이 중요한 의미 있는 팩트는 사실인 것 같은데 명태군의 말하는 어투나 이거 보면 상당히 뻥튀기를 많이 한다. 과장이 많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의 이게 답변 TV조선에 나오던 뭐 얘기하고 답변하고 해명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궁색해요. 예. 상당히 이게 그리고 그 국감장에 그렇게 명태군이 말을 윽박 지르고 뭐 망신을 주는데도 예. 대꾸를 잘 아니 어떻게 못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저 같으면 아주 그냥 새말로 박살을 낼 것 같은데 그걸 꾹꾹 참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뭐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있을 정도로. 최준 원장의 해석에 의하면 일부 부풀려졌으나 오세훈 시장이 도움 받은 건 맞는 것 같다. 예, 네, 이거 솔직히 아니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요. 예. 근데 그게 여- 어느 정도로 이제 위법이고 이제 그 불법인지는 이제 앞으로 가려져야 되겠지만은 꼭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은 방금 아무튼 사회자께 진행한 건 그거는 뭐 아무튼 이제 시시비비가 완벽히 가려지려면 특검이 만약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좌우간 당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매우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예. 재판 때문에 재판이 끝나지도 않죠.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 서로 주장만 하고 이제 그러나 막 논란은 있는 거죠. 기소가 만약 되면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진실- 그야말로 이제 구설수인데 아주 좋지 않은 아주 구설수죠. 좋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도움을 받긴 받았던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자꾸만 이제 확산되면은 그렇죠. 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나는 이게 놀라면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말을 오세훈 시장이 뭐 아파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아 받다가 아파트는 뭐든 제가 뭐 뭘 못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약속한 겁니까? 너무 추정하지 마시고. 그거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너무 저는 추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식의 근데 아니 저희 얘기는 오히려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뭐 약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 주고 받다가 아니 뭐 아파트든 뭐든 차든 뭐 가서 제가 뭐 뭐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농반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근데 이제 명태균 씨와 이 오세훈 시장 간에 예. 이게 정치적 공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건 예.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건데 예. 이 정치적으로 서로 부딪혀 버리니까 진실은 모르겠고 진위 공방으로 가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아니면 관계 없어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기 무조건 때문에 타격이죠.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게 한 핵심인 단계 거죠. 예, 한 단계 나가면은 정말 진실 게임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아예 작심하고 그냥 오세훈 시장 뭐 잡으려고 말하자면 작심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세훈 시장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곤혹스럽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자꾸 그 공격하고 거짓말을 한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그 격앙되지 않을 수가 그 없다. 그런 뭐 이런 거예요. 거죠. 근데 작은 팩트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뻥 뚫려서 막 공격을 해야 되면 오세훈 씨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해명할수록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게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오세훈 저 명태균 같은 거 이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감정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 공격해야 되면 서울시장 선거 앞둔 오세훈 시장이 점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네. 지난 대선 때도 왜 이렇게 쉽게 그냥 가라앉았을까 포기했을까? 명태균 논란이 배경이에요. 다른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방선거 이제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선이나 출마 안 하면 그만이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정면 승부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계속 이게 의혹이 부풀어지고 저쪽이 또 얘기하면 또 여당에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당은 이제 불을 계속 지르죠. 불을 지르기 정청래까지. 때문에 야, 오세훈 이게 시장으로서는 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한한 말이죠. 맞습니다. 예. 1시 30분이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현 씨. 네,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논산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차로에서 마무리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근의 교통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쪽으로 막힙니다. 이후로는 안성 일대 정체를 예상하셔야겠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는데요. 설악 부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이고요. 27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잠수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축제 때문이니까요. 반포대교 등으로 우회해서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 핫한 네 마디. 네, 저 좋아요. 됩니까? 아까 뭐 일부에 얘기한 건데 부동산 돈 모았다 가격 떨어지면 산다.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핫한 말로 보유세 좀 강화하고 양도세 내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별로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보유세라는 게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이 안정되기 때문에 네.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네. 자꾸 보유세를 강화하면 이게 조세 저항 때문에 지방선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 같고. 네. 그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키워드로 두 개. 불가촉 천민.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 나오고 양자역학. 양자역. 대단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양자역학 물리학 얘기인데 그래서 이 네 개를 전 핫한 말로 뽑았습니다. 네. 최준 원장. 그러니까 조용한데 이준석 객신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장동혁 국민의 대표가 아파트를 4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라고 비판하니까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마으바흐나 벤틀리 탄 사람이 중형차, 경차, 용달차, 오토바이 있는 사람한테 차 4대 있다고 그래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전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보는. 그러니까 고급차 탄 사람이 어떻게 차 4대 있는 사람에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니 차 4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6대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훨씬 문제가 있는 거 왜 그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딱딱 과거로 말을 꼽아서 비판하는 게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다 그러는데 이 말은 상당히 좀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6채 아파트 4채 거기다가 뭐 오피스텔에다가 뭐 단독주택 6개 갖고 있는 것이 총합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10억이 넘잖아요. 액수가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저기 강원도라든지 말이에요. 전라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는데 뭐 한 10채씩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는? 저도 뭐 그건 전혀 문제가 제1야당 안 대표의 돼요. 발언으로는 이해할 수 적당치 없어요.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고. 그리고 이게 논의 핵심이 이게 좀 아니거든요. 여야 할 것이 뭐 너는 40억이다, 넌 20억이다, 난 8억 5천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 핵심이 전혀 아닌데 여야에서 너는 아파트 얼마야 얼마짜리 갖고 이게 마치 이게 논의의 핵심인 것처럼 가는 아주 이게 전도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제1야당 대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네. 지금 공격해 들어온 논의는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나는 6채인데 합치면 9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하고 바꾸자. 대통령하고 바꾸자. 글쎄 논의를 그렇게 갖고 가는 게 맞나요? 시골의 노모까지를 포함해서 합해서 한 3개까지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6개인데. 6개는 좀 과하다 그런 거죠. 이런 건 됐어요. 여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로동에 원래 집이 있고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이제 보령이잖아요. 거기다 집 한 채 살 수 있죠. 지역구에. 그런데 이제 의정활동 때문에 바빠서
국회 앞에 이제 오피스를 얻었다는 건데 집이 구로동이라며요. 그리고 이제 지역은 뭐 충남이니까 그럼 구로동까지 거기서 얼마 안 돼요. 가깝죠. 가까운데 그거를 그 의정 활동 때문에 바빠서 오피스를 샀다 이런 건 약간 좀 논리가 잘 뭐 맞지 오피스텔 않아요. 지금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이런 건 뭐 문제가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몇 명 정치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해명만 하고 사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화가 나는 거죠. 그건 여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 맞아요. 이 장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아주 최전선에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6채를 갖고 있지? 예.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도 말이죠. 일단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그 정도 하고 아까 양자역학 얘기하신 거 전반부에서 우리 최준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좀 논란이 된 세 번째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꼽았는데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뭐 일정 등등까지도 자기는 제대로 몰랐다. 그 핑계를 대면서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몰랐다. 이게 상당히 좀 난데없고 뜬금없는 그런 언급이어서. 근데 양자역학을 이제 과방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양자역학에 관해서 조금 뭐 지식을 알기 위해서 했다는 건 전 뭐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딸의 자녀의 결혼식을 그 잘 신경 못 썼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무리 봐도. 근데 알 길은 없죠.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 정치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편산식하고 너무 좀 동떨어질 때가 많다고요. 동떨어질 때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모를까요? 그리고 이제 좀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결혼식 날짜가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또 이 과방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상임위원장이고 그렇다면은 좀 아쉬운 거는 국정감사 기간이 좀 지나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또 무슨 뭐 언론에 의하면 뭐 신용카드 그건 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좌번호 적은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방법이 있나 보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자역학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궁색한 얘기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양자역학 공부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아인슈타인, 뭐 리차드 파인마에서 뭐 소립자, 파동, 이중 슬립 효과 이게 공부해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최민희 과학자가 이제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말이 중에 하나가 이제 딱 귀에 들어오는 뭐냐면 내 딸이 그냥 말하면 그대로 듣는 딸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딸이 상당히 드세서 엄마 내가 뭐 이미 오래전에 약속 지금 뭐 국회에서 하겠고 뭐 이날 하겠고 뭐 카드 결제 이거 하겠다라고 우겼다고 칩시다. 이랬을 수도 있다고 과거에 이게 딸들 아들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사과부터 세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이 부분은 참 아쉽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국감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하더라도 좀 늦췄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과거에 국회 있을 때 보니까 아주 옛날 얘기는 합니다만 이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감사라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우리하고는 아예 달라요 전혀. 네. 피감기관들이 그 국회의원들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국감 기간이라는 건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건 엄청나요. 일반 국민이 잘 이해 못할 정도입니다. 뭐 정보 이제 알기 위해서 뭐 밤새는 건 기본이고 공무원들이 예. 피감기관되고 지금도 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이 여러 건 있었다는 거. 예. 그것도 좀 지금 최민희 의원만 논란이 되지만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죠. 네. 그 여당이 그 사법개혁안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일 교수. 저는 일단 그 중에서 재판 소원 문제가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직 그 당에서 의견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지도부의 법안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상태예요. 재판 소원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소원을 못하게 돼 있긴 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있는데 네.
그 헌재법 68조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게 97년도에도 있었고 2002년도에도 있었어요. 그건 헌재에서.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헌재법 68조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건 이제 아직 뭐 본격화된 논쟁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대법관 증언 이런 부분들은 그건 제가 볼 때 대법관 증언 전 당위성이 좀 있다고 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법관 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리고 지금 14명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그 재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2명이 하는 거예요. 12명이에요. 소부가 4명씩이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라서 이걸 뭐 정치적인 이유를 다 차치하고 대법관 증언에 대한 전 뭐 주장할 근거는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 평가 같은 경우도 잘 다듬으면은 지금 이제 야당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속아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고 대법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22명 임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쪽도 22명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현재 정권의 대통령의 재판과만 관련시켜서 보는 건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진 원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5개 좀 방안을 제시했는데 나는 3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별 크게 세 문제 개가 쟁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영장집행 사정심사를 한다든지 영장집행 사전심사제도 조금 논란의 대상이 그러니까 되고는 조금 있어요. 논란이 되는데 그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법원 숫자, 대법관 숫자.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늘려서 이재명 가까운 사람들 코드 인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거기 집중적으로 늘려서 친여 인사들로 포진시킬 거 아니야라고 문제는 잡는데 저는 숫자가 늘어난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법 체계 아시다시피 이제 영미법하고 대륙법 체제인데 우리는 이제 대륙법 체제 유럽형 모델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럽형 모델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다 100명, 200명, 300명입니다. 대법관 숫자들이 다 많습니다. 맞아요. 유럽은 전체로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뭐 14명에서 26명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대법관을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순전히 자기 사람 채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실제로 야당이 문제 제기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순전히 아주 코드 인사로 좌편향된 인사들을 대법관 채울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큰 비판과 역풍과 선거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나칠 정도로 편향된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4명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또 대법관의 임기가 있어서 예. 다음 정권도 5년 동안 22명을 임명하게 임명이 돼요.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그건 예, 이제 맞아요.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유독 이재명 정권에서만 뭐 대법관 대폭 물갈이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임기가 있으니까 물갈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다 더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4년 사이에 하는 것이 옳으냐, 예.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전 중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너무 속도전 아니냐. 검찰개혁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약간 우려를 표명한 거잖아요. 여러 발언들로 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당의 이제 취지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여권 전체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선거 앞두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게 아무튼 이 개혁의 대상이 사법부 아닙니까? 그럼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를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논의 구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사법부가 의견을 내야죠.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너무 좀 배제되어 있는 것, 그것과 너무 속도전이라는 게 사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점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지금 있습니다. 대법원도 네. 공식적으로 여당이 이런 개혁안을 내니까 이제 사법부도 의견 내겠다고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하고 거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좀 받고 또 야당 의견도 받고 동시에 그렇죠. 일선 법관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네, 네, 뭐 그래야 이런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죠. 필요해요. 그래 이게 그렇게 지금 시급하고 무슨
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여러 그 시민들 공론화의 과정을 정말 정밀하게 좀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꾸 이제 야당의 비판이 자꾸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1년마다 해마다 이제 4-4명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사법개혁은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공감대가 많이 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핵심은 대법관, 소수의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작심하고 어느 한쪽을 밀면 전체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깨트리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뭐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다만 사법부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건 좀 총론적인 좀 말씀인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든 사법개혁이든 뭐든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잘 되면 집권 여당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지지받고 해서 선거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놓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거 논리, 정치 공학적인 논리로 야당, 이 집권 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뭘 해도 말이죠. 뭐 여야 관계가 그래 왔으니까 항상 뭐 이번 방법은 글쎄 아니니까.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요. 지금 야당의 비판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비판해야 돼요. 네. 부동산 문제. 근데 무조건 뭐 틈새만 파고든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러니까 공급 대책 뭐 빨리 내라 결국 그거죠. 그 얘기죠. 근데 그 말씀 나와서 또 다시 부동산 얘기인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쭉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공급을 좀 많이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그 혜택을 좀 받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공급 잘 안 늘렸어요. 안 늘리다 보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덤탱이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 27개인가 8개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공급을 안 늘려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그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도 공급을 안 늘렸다고요. 안 늘리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던 거 제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다 토지거래허가 묵다 오세훈 정권이 풀어버리니까 확 오르고 이랬는데 이게 또 이제 진보 정권 들어오니까 이게 또 다시 이재명 정부의 또 이제 탓으로 되는 이런 구조가 좀 있어요. 있어요. 공급을 보수 정권 잘 안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수 다음에 진보가 집권하니까 그 이제 피해는 진보 정권이 보는 이런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맥락을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크게 제시를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건데 그리고 이 부동산은 절대로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면 특히 제가 앞에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야당이 총공세를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차관 이상의 차관이 실언을 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맹렬히 가해서 말이죠. 그게 지금 결국 사퇴시키면 지금 뭐 거의 올스톱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부동산과 교육만큼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되는 건데 왜 꼭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비전문가를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전문가였습니까?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원희룡 의원이 뭐 전문가였습니까?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좀 이 정부에서 김연덕 장관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국회의원 3번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장관이 별로 아니라 존재감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경 차관이 이제 주도한 그렇죠. 건데. 예. 그거 참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 거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예. 이분들이 대개 이 아파트가 강남에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걸 예. 자꾸 얘기들 안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땀맘이 좀 있다고 좀 봐요, 솔직히. 자기 집이 강남에 있으니까 보이스 올리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 정부가 하려는 말을 좀 혁명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파트 두 채인 사람은 그 두 채 가져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부동산 정책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논문 표절 얘기 나올 때 예. 다른 인사 정부 장관 같으면야 봐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시체말로. 근데 교육부 장관이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논문 표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불법 아니면 좋은데 그러나 이 부동산에 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단순히 내가 거기 못 산다는 또 그런 건데. 근데 아파트가 두 채 서초동에 40억이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국민들이 짜증이 난다고요. 예. 그런 점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일을 하게 하라 이게 다른 데서. 예, 그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 2채 이상 있는 사람 다 그러니까요. 팔아라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강남에 2채 있는 분 안 팔고 공직 그만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두든가. 진보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이 어떻게 보면 부자 억누르기, 부자 잡기인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 지금 강북에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강남에 살고 싶고 또 힘든 사람도 부자 되고 싶은 거 이게 다 모든 사람 인간의 욕망 아닌가 욕구 이 부분을 땅, 아파트 이런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종합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인간 심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아니, 이게 근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 말씀이죠. 들어서자마자 대출 대폭 규제를 첫 번째 대책으로 네, 내서 상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이제 집값 오를 거야 해서 꿈틀대던 집을 잠깐 잡았거든요. 그렇죠. 2차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워낙 몇 년씩 걸리는 대책을 내놔가지고 그럼요. 이게 강남에서 시작된 게 한강벨트로 빠르게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고강도로 일단 틀어막는 정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 스톱시켜서는 안 되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또 눈앞에 보이는 공급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공통된 지적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빨리 이제 내놔야죠. 그게 준비해가지고. 핵심이 어느 지역에다가 수요가 있는 지역에다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엉뚱한 데 잔뜩 지어봐야 다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래도 사람들이 여긴 괜찮네 하는데 강남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예. 지면 강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적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자꾸 그 분산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 가격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틀어막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아직은 유지가 있는 걸 잘 검토해서 있으면 거기다 공급을 때려 박으면 제가 볼때 조금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약간 정파나 여야를 좀 초월해서 상당히 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국민힘이 완전히 독에 바친 데다가 또 선거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이 철저하게 지금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 부동산 정책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노도강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데 토지거래 허가를 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지자체장하고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역을 묶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데, 거고 예. 구별로 묶으려고 그러면 지자체장하고 해야 지자체가 되는 되니까 거예요. 그래서 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예. 하지만 형평이 어긋나긴 하죠. 근데 선거 전에 부동산 문제는 뻔히 힘들 줄 알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꺼내들고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그 진정성이라든지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은 사실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강남도 다르고 강북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지역과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성을 줘야 되는 건데 일률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작용이 좀 나오는지 않나. 이러다 이게 경제 이슈에 그치자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비화해 버리면 이게 논의의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이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10월 15일 대책이 나오고 지금 한 1, 2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실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하는 보도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그런 걸 좀 보고 네, 보고해야죠. 또 평가를 해도 그때 해도 저는 뭐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 정책을 이후 이제 평가 이후 정책들이 좀 빨리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성급해서 또 안 너무 된다. 급하게 또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기 공급에 때문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예. 그 별로 의미 없는 수요가 가지 않는 그런 데다 공급 대책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오히려 아파트 더 오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교 슈퍼위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얘는 또 우리로 치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9, 30, 31일 경주 에이펙에서 여러 가지 회담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요. 2025 경주 에이펙 기획으로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를 준비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위원 또 외교 경제 전문가들과 에이펙 결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들으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